화면 공유한 거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예. 네, 내렸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지명 토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하고 또 이제 미래를 잘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명 토론 세 분한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 최수범 저 박사님한테 우선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우선 토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이상건 박사님, 저기, 세미나에서 한 2번 됐는데,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뵈니까 반갑습니다. 박사님 그 강의가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따라간다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진짜 그 퍼스트 마일에서 라스트 마일까지 골고루 폭넓게 강의를 해주셨고요. 사실 뭐 이 정도 강의면은 뭐 대학원 물류대학원에서 한 학기 정도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박사님 강의를 이렇게 정리한다는 게 좀 굉장히 또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강의 내용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박사님이 보는 이 물류는 지금 현재 뉴 노멀 시대로 접어들었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기술을 적용을 해서 서비스 혁신 기업이 도약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기업으로 아마 아이폰과 애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와 최신 운송 뭐 기구 도구라 할까요? 뭐 그런 걸 활용한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이제 물류의 새로운 강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뉴 노멀 시대는 소비 패턴도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켓 같은 의료용 약은 새로운 이게 패턴이다. 또 매장에서 팔지 않는 TV 뭐 이런 또 패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좀 인사이트를 받았던 게 자율주행 운반 선박 이게 일반화될 거다 이렇게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았고요. 공급망 단절 붕괴 이 부분은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재난 사태, 이제 스페인 독감 같은 이제 이 대국가적인 재난 사태, 또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노키아 에릭슨의 사례에서 위기 대응력이 했던 에릭슨이 이제 결국은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걸로 이제 귀결됐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토호쿠 지진하고 구마모토 지진으로 혼다와 닛산, 토요타의 대응 방법이 아주 차이가 났던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토요타의 just in time 시트는 평상시에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비 절감에 유용하지만 이 재난 사태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기업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로 귀결된다. 뭐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또 최근에 일본 정부의 소부장제 대한국 수출 규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단기간 좀 애를 먹었던 그런 부분. 또 위드 코로나가 이제 공급망 관련해서 이제 공급망 전망을 해주셨는데 차이나 리스크가 이제 새롭게 대두가 되고 뭐 지금까지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중국의 이 모습을 보고 이게 더 이상 중국에 집중할 수 없다.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게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멕시코라든가 인도,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후보지를 노리고 있는데 이런 이런 국가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리스크, 컨트리 리스크가 여기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아마 좀 많이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아마 이제 이 감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무인화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일반화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뉴노멀 시대의 물류는 결국은 온오프라인 물류 그다음에 제조 서비스 금융 핀테크가 포함된 이런 플랫폼 기업이 등장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이라고 굉장히 평소 관심 있던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플랫폼 기업에서 이제 그 세계적으로 포털 플랫폼 기업의 이제 기업과 또는 그 제조를 서비스를 기반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제 팡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이 기업들이 이제 그 기존 물류 기업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네이버 같은 회사가 이제 포털 기업이 드디어 이제 그 라스트 마일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고 이런 기존 그 물류 기업 플레이어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류 공급망 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저는 굉장히 좀 크게 와닿은 것 같고요. 결국은 그 미래는 플랫폼 기업이 물류를 어떤 운송이 아닌 서비스로 보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주 저도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 말씀 마치기 전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재난물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그 전시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올해만 들어도 벌써 북한이 탄도탄을 여러 번 발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병참의 그 부분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전시 상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 그 초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 이게 재난 물류에 대한 대비책은 거의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 기업들도 이 전시에 대비한 재난 물류 우리가 말하는 지진이라든가 이런 코로나 같은 감염병 이런 재난이 아닌 우리는 아주 남북한에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에 대한 재난 특히나 우리는 그 중심이 짧은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전시가 발생하면은 굉장히 전방위 후방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제주도와 금원도 같은 이런 외곽 지역 좀 중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지역에 이제 그 어떤 재난 물류에 대한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서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박사님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전체적으로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이 지금 세스 2022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결국 메타버스 그리고 NFT 이제 블록체인 기반한 NFT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실 저도 이게 굉장히 이 분야에 연구도 하고 있고 나는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실 따라가기 어렵지만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메타버스나 NFT로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 기업들이 미래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박사님이 보시기에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글로비스가 살아남을 수가 또는 글로비스가 강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삼성 SDS가 강자가 될 것인가 CJ 대한통운이 강자가 될 것인가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잘 안 쓰거든요. 박사님이 보는 지금 현업도 하고 계시고 또 연구도 하고 계시니까 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 불과 한 10년 또는 20년 뒤에는 무인 자율운항 선박이 대세가 될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건 이제 어쨌든 미들 마일이니까 지금 퍼스트 마일과 라스트 마일 부분에서 본다면 그러면 어떤 물류 기업들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나머지 이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의 모델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사실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사님은 이 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전망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좀 이렇게 기록해 두시고요. 이제 LS 판토스의 우리 공강기 대표님이 지금 동경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표님, 동경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오늘 그 날씨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한 12도까지 올라가서요. 예? 영상 아, 12도요? 네, 영상 12도까지 아. 올라가서 네, 저 오늘 아는 분들하고 날씨. 골프 한 게임 치고 그러고 왔습니다. 예, 예. 예. 저 오늘 저 이상근 대표님 그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명 깊었던 강의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강의 이게 이제 공지가 되고 제가 이제 강의 수강 신청을 요청을 하면서 이 제목 자체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제목 자체가 좀 약간 야누스적이다라는 생각도 좀 약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뉴노멀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생겨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의 변화들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의 문제들을 우리 이상근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좀 잘 설명 좀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내용을 좀 제가 들으면서 예전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줌을 통해서 거의 2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좀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화상회의 기구들이 우리들 앞에 선 보였을 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화상회의가 활성화되면 해외 출장이 작아지고 또 해외 출장이 작아지다 보니까 항공사 수익이 많이 나빠질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항공사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그런 기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항공사들은 더 많은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LCC 저가 항공사들을 많이 만들었고 그런 회사들을 많이 만들면서 또 다른 수익 창출 원을 만들었다는 그런 사례들을 좀 저희가 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더 옛날 얘기긴 한데 인터넷이 활성화되면 종이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망할 거다 혹은 잘 안 될 거다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리고 아까 잠깐 이상근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각 세대별 니즈들을 말씀하실 때 MZ 세대들은 문화에 가장 큰 관심을 좀 두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문화들이라든지 출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종이 만드는 회사들이 더욱 사업이 잘 되는 그런 현상도 저희가 좀 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뉴노멀 같은 경우, 뉴노멀은 저희가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상황을 잘 반영을 해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들로 좀 비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오늘 이상근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예전부터 약간 좀 생각해 왔던 거였지만 가장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리쇼어링의 좀 가속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국가별 생산 체제는 저희가 1차, 2차 산업 시대를 거치면서 지속이 좀 되어 왔지만 3차 산업 시대 이후에는 글로벌 분업화, 즉 글로벌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그런 경쟁력을 통해서 저가의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그런 생산품들이 전 세계 인구들한테 공평하게 뿌려지면서 회사의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는데요. 이런 리쇼어링이 가속화되면 이런 글로벌 협업이라든지 분업은 굉장히 좀 축소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서 생산품에 대한 단가는 높아지고 지금 또 물가가 많이 오르듯이 그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한테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리쇼어링의 가속화는 정말 퇴임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트리거를 잠겼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전략물자를 재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 혼자 잘 살겠다 혹은 한 국가만
잘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전략 물자를 무기화함으로써 좀 더 글로벌적인 문제가 확산되는 과정이 좀 우리한테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뉴노멀 시대의 가장 큰 우리가 그 착목해야 될 그 과제들은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상근 대표님께서도 MZ세대가 가장 관심 있어두는 분야도 문화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사실 그 현재 MZ세대 들은 가장 크게 와닿는 것들은 이제 두 가지 정도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LOL, 롤 게임이라고 하죠. 그 게임 문화, 그리고 두 번째가 아이돌 문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정도라고 좀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재작년 한국에서 BTS라든지 여러 문화 콘텐츠들이 잘 되면서 이런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돌 굿즈라든지 또는 얼마 전 오징어 게임 같은 분야에 있어서 체육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팔리게 되고, 그런 제품들이 좀 더 빨리 이제 받고 싶어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라스트 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그리고 그것을 또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들이 또 잘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이런 MZ세대, MZ세대들이 사실은 지금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세대들이 나중에 소득의 주소득자들이 되고, 좀 더 많은 시장이 좀 확장이 되었을 때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많이 좀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까 이상근 대표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뉴노멀의 물류는 산업 경계가 좀 파괴되고 새로운 물류 세력의 증강, 저희가 한 2달 전 정도의 플랫폼 관련된 강의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플랫폼을 좀 개발을 해서 불특정 다수의 화주들을 위한 그런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과 또 생활 밀착형 서비스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의 주요된 화두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한 3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목적적인 활동들이 이제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3가지는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원가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성이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IT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AI라든지 로봇을 이용해서 자동 부킹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물류 회사들의 관리 코스트를 좀 낮춰서 최종적으로 물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경쟁력을 좀 주어지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시성 확보를 통해서 이동 중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고 비용이 좀 절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현재 최근에 머스크 등 해운 회사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내륙 운송이라든지 항공기 구매를 통해서 항공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이제 많이 진출을 하는 것을 좀 봤을 때, 이런 스케줄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수행을 하게 되면 긴급 물류비가 이제 발생하는 것들을 또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긴급 물류에 대한 절감, 이런 것들을 좀 관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오늘 그 이상근 그 대표님께서 1시간 10분 정도 그 잘 정리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분야에 대해서 잘 그 설명해 주시고 잘 이해를 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 말씀은 이걸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김영기 교수님 계시군요. 예,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 들리시죠? 예, 예. 예, 오래간만에 들어오는데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 제가 지정 토론에 이렇게 하야 되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제가 오늘 외부 일정이 있어서 참여를 예. 좀 늦게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토론의 뭐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준비는 제가 못했고요. 오늘 이상근 박사님이 이제 강의 내용 아니 뭐 책 내용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는 거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은 사실은 그래서 그 써주신 책은 제가 우리 그 물류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과제를 줄 때 물류 관련된 서적을 읽고 거기에 이제 비평까지 해서 이제 과제를 좀 주는데 학생들이 이 박사님의 그런 새로운 저서 오늘 발표하신 그 책에 대해서 읽고 이제 발표한 케이스가 꽤 있었고요. 그래서 좋은 책 써주시고 그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개인적인 질문이 제가 좀 다른 것보다 하나 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책을 아주 여러 방면에 다양한 책을 읽으시고 그거를 소화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공유하고 하시는지 그 독서량이 뭐 대단하신 것 같은데 무지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비법이 좀 있으면 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 평소에 좀 한번 박사님 만나 뵈면은 그 말씀 한번 좀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요. 오늘 제가 이제 그 강의 들은 부분이 새로운 이제 물류 세력에 등장하는 그 부분부터 이제 들었는데 그 아마존하고 알리바바 나오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MVOCC 라이센스 등록도 해서 물류 사업을 하고 있고 에어포워딩도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사람들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선박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베슬 오퍼레이션을 해서 해운업에 그런 투자할 혹시 가능성이 뭐 얼만큼 있을지 그거 제가 좀 관심 있는 사항이라서 박사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나 연구 드신 게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혹시 박사님 아니시더라도 다른 이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아마존의 해운업 진출, 베슬 오퍼레이션에 대한 진출 가능성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 분 있으면 한번 의견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그 머스크가 해운업에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진화해서 종합 물류기업으로 이제 진출 하는 거로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 기업, 특히 해운 기업들, 특히 뭐 HMM이 머스크하고 상당한 그런 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머스크의 그런 전략이 우리나라 해운 기업에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그런 것을 또 우리나라 해운 기업이 어떻게 활용해서 쫓아가야 될지 아니면은 그 갭이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많이 벌어져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거 있어서 박사님의 그런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면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토론보다는 질문으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예. 그 교수님 지금 용인대학에 교수님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시면 우리 이성근 그 박사님께서 우리 세 분 지정 토론 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세 분 좋은 그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세 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당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앞으로 이제 우리 물류 기업들 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해운 기업들 부분에 방향성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건 같이 연관된 게 결국은 이런 새로운 세력들이 어느 정도 확장이 되고 어느 정도 영역까지 들어올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그 큰 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어디로 갈지는 그 시장 상황에 관련된 부분이랑 같이 연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아까 뉴노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결국은 소비자들이 어디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용자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어디로 갈 건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물류가 어떻게 갈 거냐.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산업 경제가 완전히 거돼가지고 소비자의 물건을 거되면 그 1차적으로 사는 사람이 유통업체니까 유통업체를 통해서 가니까 그쪽. 그 다음에 그 요구를 이제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거 만들어주면 이제 물류에서 이걸 운반해서 이제 그거 되는 거. 그게 뭐 국가 내가 됐던 글로벌이 됐던 그런 부분이 하나의 큰 틀이었는데요. 근데 가장 크게 변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변할 거냐. 그래서 가장 강한 건 아까 네 가지 중에 빅블러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봐요. 그래서 경계가 없어질 거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처음 저희가 물류 입문해서 할 때는 저희가 할 때 물류가 완전히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류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운송업체는 뭐 육상운송업체 따로 있었고, 뭐 해상운송업체 따로 있었고, 항공운송업체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철도운송 이렇게 완전히 다 벽이 나눠져 있었고요. 거기다 뭐 택배 나오면서 택배업체는 택배만 했다. 그 다음에 창고 부분에 대한 것도 단순하게 창고 보관업체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각각 영역이 있었는데 이게 합쳐지더라고요. 그 합쳐지는 가장 큰 원인이 누구였냐면 고객들이 우리 고객이라 그러면 결국은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들이 야, 왜 내가 따로따로 그걸 해야 돼? 그냥 한 번에 맡기면 뒤에 다 알아서 해줘.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삼자 물류할 때 어떤 거냐면 저희는 그냥 여러 종합 물류 이거보다는 건설업에서 많이 한 턴키 베이스라는 얘기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맡기면 처음부터 시공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모든 부분까지를 한 번에 다 맡아서 얼마 다 완공시키겠다. 그처럼 저희가 하는 물류는 턴키 베이스 물류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맡아주는 게 그게 결국 나중에 가다 보니까 뭐 외국에서는 뭐 삼자 물류라고 그러고 그래서 삼자 물류로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업체를 구할 건가?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크게 기업체로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 부분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우리나라 특성에 가면 물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룹사는 거의 물류 자회사가 있죠. 그래서 그게 자회사가 이제 이자 물류 회사가 됐고 그걸 어떻게든지 삼자 물류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그룹 내 물량을 50% 밑으로 줄이고 나머지 50% 정도는 외부에서 가져오겠다. 그래서 그 시너지를 내겠다. 그래서 그의 기본은 내가 하는 이 부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시장을 넓히겠다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팡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가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자기들이 그걸 좀 더 규모를 키우고 가려면 이왕 내가 아마존에서 하는데 아마존 우리 고객사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를 가지고 FBA라고 그래요.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에서 물건 재고 관리하고 풀필먼트까지 해주는 거잖아요. 발송까지요. 배달까지 하는 부분들. SWA라고 그래서 쇼핑 바이 아마존 해가지고 결국 쇼핑 부분도 같이 하겠다.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는 뒤에 좀 뭉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랑은 그 사람들이 가리 길이 건데 다만 이 사람들이 어디냐면 지금 현재는 소비자 부분 그러니까 소비자 엔드유저 부분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점령을 가져가려는 게 자기 벤더들 자기 아마존에 물건을 공급하는 벤더들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제조업체하고 직거래하는 부분에서 그쪽 업체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요즘 D2C잖아요. 다이렉트 투 컨서머 해가지고 제조업체가 중간에 이런 플랫폼 기업을 배제하고 나가겠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거래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쪽의 영역을 거대는 D2C를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마존이 됐던 뭐 네이버가 됐던 쿠팡이 됐던 뭐 이런 업체들을 사용을 안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 같고, 그러면 기존의 물류업체는 거기랑 연합군을 형성하는 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존하고 반 아마존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도저히 1대1로 상대가 안 되니까 반 아마존 기업들, 그래서 연합 세력을 형성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 실명을 얘기해서 좀 건데, 쿠팡에 가는 네이버는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소규모 물류 업체들을 직접 투자해서 양성해서 그 안에다가 안으로 품고 들어가는 거, 그런 형태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형태들. 그래서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내 이제 물류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D2C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 아니면 그 플랫폼에서 독자적으로 나와서 D2C를 하려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연합군이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 시장을 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국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국제 물류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그 머스크 부분이잖아요. 머스크가 결국은 해군에서 이제 종합 물류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건 뭐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고객이 뭐 꼭 항공으로만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해운으로만 보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거기다 3PL까지도 같이 가면 기본적으로 이 중심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가느냐. 근데 화주를 대신하는 것 같으면 예, 삼자 물량 물류센터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객의 물류센터를 점령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일부는 뭐 항공으로 보내던 인바운드가 됐든 아웃바운드가 됐든 그쪽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축에 서 있는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전체 물류 중에 일부분이 해운이나 항만 이나 항공 같으면 전체를 두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려면 그 절대 기능을 다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대형 물류 업체 중심으로 해서 그런 종합 물류 부분. 그래서 기존의 이제 종합 물류 부분에 대한 거는 해운이나 항공 부분의 기능을 더 강화할 거고요. 항공이나 해운 부분에 대한 거는 종합 물류 기능을 더 강화해서, 그래서 하나 그게 이게 어떤 업종으로 지금 그게 되는 거예요. 제조, 유통 뭐 이런 것도 없어지는 판에 물류업체 부분이 해운 전문업체, 항공 전문업체 이건 있겠지만 우리는 해운만 한다, 항공만 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최수원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어떤 기업이 살아나고 강자가 되겠느냐. 그래서 근데 국제 물류하고 국내 물류 부분은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물류 부분에 대한 거는 실제로 제가 볼 때 경쟁력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는 머스크나 이런 대형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에서, 그러니까 전체에서 1등할 생각은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면 전체에 그 1등만이 살아남는 부분은 아니니까 어떤 전문성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지역 전문이 됐던 뭐 어떤 아이템에 대한 전문이 됐던 사업분에 대한 부분, 산업분에 대한 부분이 됐던 이런 부분, 그 특색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거, 어느 한 부분에서 1등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에서 확대하는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내 부분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데랑 특이하게 이제 뒤에 배경이 있는 이자 물류 중심의 물류 업체들은 뭐 기업의 기존의 물량에다가 결국은 외부 물량, 제3자의 물량을 흡수하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그래서 그 부분,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이제 중견 기업 부분에 대한 것도 꼭 1등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처음에 갈 때 아마존이 간 게 롱테일 법칙이었잖아요. 결국은 잘 구하기 힘든 그런 서적들, 그걸 부분을 인터넷에서 그래갖고 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구해서 공급하는 그런 형태 부분에 인터넷 서점부터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점점 확대한 것처럼 어느 한 부분에서 1등하면서 결국 나가는 거. 그게 결국은 산업균이 됐던 서비스가 됐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는 각자 회사에 맞는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강한 거는 우리 회사가 강한 게 뭔가, 잘하는 게 뭔가, 하면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서 그에 집중하면서 거기서 1등을 해서 그냥 확산하는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판터스의 공보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그거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유명한 굿즈 회사 부분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이게 물류 비용이라는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원가라는 부분에 대한 건 우리는 원가는 칠 수 없는 정도의 거잖아요. 싼 가격에 마진이 엄청나게 큰 부분이기 때문에 물류비 부분도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뭐 경쟁이 치열한 시장보다는 그쪽 부분이 상당히 될 것 같고 문화상품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리쇼링 관련된 부분 가속화되는 거는 결국은 당분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흐름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니어쇼링 부분을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 대륙의 부분, 미국이면 미국 내에 두는 것보다는 그걸 각각 어디다 둘 거냐, 멕시코에 놓을 거냐, 뭐 브라질이나 캐나다에 놓을 거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옛날에 했던 지역 부분에 대한 거, 대륙별로 부분에 대한 부분. 그래서 니어쇼링.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어디 발표에서 그 얘기했는데 그러면 동남아 상국 부분에 대한 거, 일본, 우리나라, 중국뿐만 아니라 뭐 북한까지 포함해서 특히 이제 그런 부분, 니어쇼링 개념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북한 시장도 상당히 좀 그할 것 같은데 다만 요즘 국제 정세가 이러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보면 상당히 좀 니어쇼링 개념으로 좀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어떤 끈끈한 경제권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강하게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근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김원기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그 중에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머스크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아마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들어올 거냐. 근데 아마존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아마존 부분에 대한 건 점점 이제 그건 확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MVOCC 들어올지 몰랐는데 들어왔고, 그 다음 항공 부분에 대한 거, 항공도 상당 부분 임차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 회사 내 물건을 움직인다는 거였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FBA 부분에서는 그잖아요. 풀피먼스 서비스를 이제 이베이 거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벤더 부분에서 창고에 자기 아마존 창고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이베이 주문도 내가 받아서 처리해 주겠다. 이것처럼 이 부분 항공운송이나 이런 부분들, 항만운송이나 이런 해운운송 부분에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왕 우리 거 가져오는 거, 아마존에 가져올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도 운송을 해줄게. 그래서 이 규모를 늘리는 작업은 그대는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전업이 어차피 물류에 집중하려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쿠팡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회사들이 본인의 그걸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걸 업으로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건 좀 생각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물류업의 마진 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그 투자 대비 수익성 부분이 그렇게 높다고 지금 보질 않고 플랫폼 부분을 만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우리 선박에 몇 풀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독점할 수 있느냐.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거 되겠지만 이제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플랫폼의 기본은 독점인데 독과점 부분인데 그걸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가 이 물류가 아닌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이제 택배 부분은 좀 틀리죠. 이제 대한통운 같은 경우가 50%를 넘어섰는데 이것도 이제 상대 부분에서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이거를 시장이 좀 재편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노려서 이제 나오는 게 뭐 쿠팡도 좀 택배 역량을 좀 높이고 있는 거고 다른 회사도 충분히 물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체계 관련된 건 그래요. 제가 매주 한 권씩 지금 페이스북에 지금 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저희 물류뿐만 아니라 제가 평상시에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경영에 관련된 거, 특히 이제 좀 세상 변화에 관련된 거, 트렌드에 관련된 부분이나 요즘 4차 산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쪽을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과거에 오늘 거에서 글 보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올린 지 한 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매주 한 권씩 올리니까
1년에 한 50권 정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50권 정도 되니까 매일 새로운 책들이 내가 과거에 읽었던 책들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과거를 리마인드, 매일 그렇게 꼬박꼬박 나한테 알려주는 거. 그것도 스마트폰에 그냥 그거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더 책을 쓰거나 글을 쓸 때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거는 제가 58인가 그때 그 김영석 교수님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그 하신 게 100세를 살아보니 그 책을 읽으니까 거기에 인생의 황금기가 60에서 75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야, 내가 한 2, 3년 있으면 내가도 인생의 전성기가 오는데 그때 그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은 그때 전성기를 갈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좀 그 전에도 책을 좀 읽고 정리를 했는데 그때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습관이 돼서 지금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책 나온 거 뉴노멀 시대의 물류 기업은 사라질까, 이것도 코로나 발간 다음에 한 1년 정도 제가 어느 매체에 연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두 편 정도를 연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류 부분에 대한 물류 기업이 어디로 갈 건가 그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한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냥 뭐 책을 읽는 것도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돼서 지금 뭐 습관이 되니까 그것도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좀 예, 말씀해 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원래 축사를 하시려는 두 분이 지금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순서를 좀 드리고 좀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복 부사장님, 예, 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사를 하시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뵙지도 못하고 우리가 물류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20년 됐네요. 오늘 우리 이상근 박사님이 뉴노멀 시대의 물류 기업은 사라질까라는 그런 서브젝트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류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잘 설명을 해줘서 제 지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생각하는 폭이 아주 넓어졌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상근 박사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물류업이 경험에 의한 산업인데 이거를 연구에 의한 산업으로 바꾸신 그런 분이시고, 현재도 뭐 우리나라 학계, 관계, 업계에서 아주 독보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죠. 특별하게 우리나라의 물류업이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하드웨어가 중심이 됐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우리 이 박사님이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발전을 해오셨던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물류업에 대해서 우리가 바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종합 물류라고 그러면은 육상, 해상, 또 육해공,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정보라는 걸 넣어서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의 서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활동 부대를 서페이스로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앞으로는 이제 스페이스 개념이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강의 시간에도 바닷속에다가 창고 저장소를 만들어서 한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런 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중에다가 많은 지식을 쌓아놓고 정보를 쌓아놓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 앉아서 지구 반대편의 일을 실시간으로 보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상근 사장님께서 운영하는 그런 사명 물류가 정치, 종교, 문화 또는 세대, 자연 이런 거를 관통하고 초월하는
그런 물류업을 개척하고 또 만들어 가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2022년도 우리 그 이사장님이 건강하시고 기업이 나날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성철 부장판사님 계시나요? 아까 계셨는데. 이성철 부장판사님? 아, 부장님 계시네요. 예, 예. 네, 네, 저기 지금 제가 오늘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잠깐 그러시군요. 나갔다가 지금 하는데 했는데 오늘 저기 물류에 관한 새로운 분야를 들어가지고 정말 고맙고요. 저도 이제 서서히 발표를 하려니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예, 다음 주인가요? 또 하는데 맞습니다. 저도 예.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물류에 관해서 정말 그 여러 가지 폭넓은 이야기, 제가 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넓은 분야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발표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시면요. 그 토론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시간이 더 많이 있고 해서 아까 우리 그 이 박사님 발표하고 또 토론에 대한 그 답변하신 것 연장해서 또 뭐 질문들도 하시고 또 현재 속해 있는 그 기업에서 하시는 일들 또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받아버리면 돼. 안 받아버리면 지금 잠깐 나와 계신 모양이네. 뭐 넘어가는데 또 이제 찾는데 또 누가 예, 그러면요 제가 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제가 진짜 유통하고 물류하고 그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여기 법학에도 유통법이란 게 있어요. 유통법. 근데 물류 그 유통하고 물류하고 어떻게 다른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유통업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에서 뭐 시어스 백화점에다가 뭐 노트북을 팔았다. 근데 이제 그것을 그 이동시키는 그 과정, 이제 삼성전자의 창고에서부터 그 시어스 백화점까지 쭉 이동시켜 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뭐 보관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통관 이걸 다 이제 어떤 한 기업이 맡아서 한다. 이럴 때 그 맺는 계약이 종합물류 계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어스 백화점에서부터 소비자한테 넘어갈 때까지 뭘 하는 게 그 유통업자들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잘 예, 물류하고 유통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유통에는 하여간 판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유통에는 판매. 예,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자세히 저희가 용어도 잘 이제 몰라가지고 예. 예, 제가 처음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물류를 제가 81년도 군에 입대하면서 제가 처음 예. 물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물류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군대에서 쓰는 게 보급병과 로지스틱스라는 예. 용어를 병참. 썼잖아요. 그래서 그게 병참 보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는 분야가 이제 물류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배워보자 해서 물류 관련된 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물류 관련된 학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게 뭐였냐면 물류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 한 3가지 종류에서 했는데 하나는 이제 국제 무역 부분에 대한 부분, 무역을 하다 보니까 국제 운송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 하신 분들이 하나 있었고요. 한 부류가 있었고, 하나는 유통 부분,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유통을 물적 유통이라고 해갖고 상품이 움직이는 유통이 있고, 그 다음에 물적 유통 부분은 이제 물리죠. 그 다음에 상적 유통이라고 해갖고 상거래에 관련된 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상거래 부분하고 물적 유통, 물건이 움직이는 부분을 나눴어요. 그래서 유통을 하면은 상거래 부분하고 물류 부분을 두 가지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류를 거했고 미국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로지스틱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 병참 부분이나 이쪽 부분에 주로 해서 이제 경영학 쪽에서 이제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거의 세 가지 정도 부분에서 가는데 아까 그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우리가 물류 기능을 보통 5가지 정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운송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 보관 부분이 있고, 항만하역처럼 하역 부분에 대한 거 있고, 포장 부분이 있고, 정보 부분까지 이게 5개를 물리의 5대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직접 물류를 하는 거, 그러니까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직접 자기 물류를 하는 거를 이제 일자 물류, 그래서 그거하고 이자 물류는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자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로지텍을 통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를 통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 이자 물류 형태고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자한테 맡긴다 그래서 이제 이거 3자 물류. 그래서 3자 물류는 이제 토탈 아웃소싱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런 운송이나 보관이나 하역 부분에 대한 거, 그것도 국제 운송이니 그러니까 국내 운송이니 뭐 해상 운송, 뭐 항공 운송, 그다음 택배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을 각기 따로 했던 부분을 모아서 하나의 틀 안에서 놓고 하는 부분들, 그걸 이제 종합물류 요즘 그걸 이제 3자 물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개념은 그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제조 물류 부분, 아까 삼성전자에서 그대에서 생산한 거를 이제 공장 내나 아니면 어떤 제3의 이제 대리점이 이런 데까지 움직여지는 거, 이런 걸 뭐 제조업에서 이제 판매 물류까지로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어스에서 이제 소비자가 가져가는 걸 유통 물류 쪽으로 봅니다. 유통업자가 하는 물류 부분. 그렇게 나누기 때문에 큰 개념에서는 건데, 요즘은 이제 이런 그 이커머스 업체들, 이제 플랫폼 업체가 들어오면서 중간이 생략되면서 일단은 팔기는 그 아마존에서 파는데 물건은 어디서 나가냐면 삼성전자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그런 부분들. 뭐 이런 형태가 되면서 중간 단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이제 소비 물류, 그러니까 판매 물류가 그쪽으로 좀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쿠팡 같은 경우는 직접 사지만은 나머지 네이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거래만 중간에서 스마트스토어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중개해 주는 거지 실제로 물건은 유통업체나 제조업체가 직접 소비자한테 가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공감규입니다. 예, 예. 예, 제가 그 예전에 그 물류관리사하고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요. 그 공부할 때 그 기억났던 게 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유통 관련된 거는 이제 생산 단계라고 해야 되나, 생산부터 그 생산된 재화가 그 최종 소비자 단계, 소비자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런 그 과정들을 이제 유통이라고 좀 하고요. 물류는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그 좀 더 그 유통보다는 좀 포괄적 개념인데, 그 원재료가 그 생산 단계까지 가는 부분까지도 이제 포함되는 것들, 이런 포괄적 개념으로 좀 물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유통은 물류보다는 약간 그 소극적 개념의 그 처리 과정들이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유통하고 물류 관련해서 그럼 교과서적으로 조금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요. 유통이 제조업체한테 소비자한테 이제 가는 그런 전 과정이라고 그러면은 이상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유통은 상적 유통하고 물적 유통하고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물적 유통은 우리가 아는 그런 물류고, 상적 유통은 그러니까 상거래죠. 물건의 주인이 A에서 B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물건은 하고 별도로 거기에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소유권이 바뀌는
그쪽에 이제 관련이 그 상적 유통,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물적 유통 두 개가 합해서 이제 유통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적 유통이라는 거는 이제 매각 아닙니까? 그죠? 매각.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에서 우리가 책을 하나 산다. 할 때는 예. 그 아마존이 매도인이고 우리가 이제 매순이 되는 예. 그런 걸 우리가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유통이라는 개념이 너무 폭넓게 쓸 때는 물류랑 막 섞여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점에서 의문을 갖느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아마존이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 그 3자 물류 이런 데 들어와서 뭐 하겠다, 포워드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계약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가 제가 궁금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하고 있는 종합 물류라는 거는 매각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매매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를 장소적인 이동을 해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5가지 그 기능을 우리가 도급처럼 일을 완성을 해주는 건데 그 아마존이 자기가 매각하는 것까지를 한꺼번에 합쳐서 플러스 한다면은 그건 전혀 다른 성격이 2개가 들어가서 그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이제 이게 앞으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거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근데 그거의 진짜 이거 제가 잘 단적인 이제 몰라서 한번 네네. 진짜 한번 연구차 한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단적인 이제 사건이 이제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쿠팡이 이제 그 운송을 할 때 택배 배달을 할 때 직접 배달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은 그 영업용 차량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하는 노란 번호판을 간 사업용 자동차를 면허를 가진 사업용 번호판을 단 업체만 차량만 배달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자가용 가지고 유상 영업행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까? 돈을 받고 배달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법적으로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돼가지고 상당히 오래 갔는데 결국은 판결 난 내용은 뭐였냐면 자기 물건을 자기가 배달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상품을 자기가 팔 때 배달하는 거는 이거는 유상 영업행위가 아니다. 근데 이쪽 기존의 물류업체, 택배업체들은 뭐였냐면 그 배달 상품, 그 상품 가격 내에 배달 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받고 그 배달을 해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쿠팡 쪽에서는 그건 아니다. 우리는 상품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배달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비스다. 아까 말씀드릴 때 플랫폼 기업은 이거를 물류로 안 보고 서비스로 본다는 게 서비스다. 돈 받는 거 아니다. 우리가 상품을 팔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 내가 직접 내 물건을 직접 갖다 주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백화점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백화점 물건을 주문하면 백화점 차량들이 지금은 이제 그 물류업체들한테 많이 맡겼는데 당시에는 자가용 기사들을 모집하든지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월급을 주는 기사들이 직접 배달을 하는 형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논란이 그 전에 들어가면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 쿠리어 업체들 그러니까 DHL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거 할 때 그러면서 그게 된 게 우편법이랑 같이 연결되면서 이거를 신서 배달 금지 부분하고 하나가 됐고요. 국가에서만 신서 배달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편지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거는 하나 아까 했던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이거는 돈을 받고 하는 거다. 그때 똑같은 논리였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오는 거는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 한번 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법이 그냥 계속적으로 있는 과정에서 쿠팡 사례 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쿠팡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마존이 이제 그 제3자한테 물건 배달하는 운송 업무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쿠팡도 돈을 받고 배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업을 작년 총과 재작년인가 택배업 허가를 받았어요.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물건을 구입해서 직접 파는 물건에 대한 거는 자기 물건이니까 자기 차량은 그러니까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거에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제3자한테 하는 거 자기 물건이 아니고 제3자 물건을 배달하는 거는 이거는 자동차 운수 사업법 상의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가 되니까 이걸 안 나가기 위해서 그런 영업용 차량을 가진 그런 차량을 가지고 그걸 배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아까 처음부터 말씀하신 서비스라는 것은 무상이라는 취지시네요. 저는 아까 그 들을 때 네. 서비스라는 게 우리가 용역을 제공한 거라서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이제 그 서비스라는 것은 무상으로 끼워서 해준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운송법상 그 법의 적용이 좀 달라진다 그런 네, 말씀. 그거는 아까 법적으로는 예, 예.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 예. 이거는 뭐 단순한 운송 행위랑 택배업체가 차별하기 위해서 예. 그 부분 마지막 라스트 마일의 어떤 서비스 개념이 서비스에 더 충실한 부분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류를 서비스업으로 본 거죠. 그런 개념을 이제 접근하고 아까 법적인 부분에선 그런 차원에서 나가는 거고요. 그걸 피해 나가는 예. 그런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종합물류가 생긴 게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해상운송, 육상운송, 이제 철송 이렇게 항공운송 딱 깍깍 떨어져서 이게 규율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해상운송은 이제 해이급 비습이 규칙, 그게 이제 상법 해상편에 이제 들어있고, 또 뭐 항공은 뭐 또 따로 이제 조약이 있고 국내법이 있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 종합물류란 게 지금 나타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합물류 자체를 다루는 조약이 없어요. 국내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법하는 사람이 이게 문제가 되면은 따로따로 조각을 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5가지를 조각 내서 보는 거죠. 그 종합물류 중에서 창고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창고 거기서 법률 관계를 적용해서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2년 전에 제주 삼다수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 삼다수 물을 이제 종합물류하는 CJ 대한통운이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서울까지 갖다 주려고 하다가 뭐가 이행 자체를 못하고 계약을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손해를 이제 삼다수가 CJ 대한통운에게 묻는 것인데 우리 대부분이 어떻게 정했냐면은 이거는 종합물류에서 난 손해의 문제인데 그 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상법 816조를 찾아보고 야 이게 그 육상에서 난 법을 적용해야 되나 해상에서 나는 법을 적용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상운송법을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대부분이 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소멸시효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종합물류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종합물류에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종합물류와 관련된 법들이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물류 이 대란도 지금 지금 뭐 외항 그 전기선사 배들이 뭐 LA항에 100척이 기다린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해상에서 뭐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그 종합물류 회사들이 먼저 그 계약 운송인으로서 이 종합물류 그 계약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20년 전부터 종합물류가 생겼을 때 이걸 규율하는 법제도가 있었다면은 그러면 저는 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종합물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무가 있다 뭐 정확하게 약속한 날짜에 뭐 도착해야 된다든지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지금 미국 국내에서도 미국 정부가 이런 종합물류가 제대로 흘러가도록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잘 마련해야 된다든지 하는 내용들 국제조약에 담았다면은 지금과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제 뉴노멀 시대에는 이제 저 같은 이제 상법하는 해상법하는 운송법 학자들이 이제 나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종합물류와 관련된 국제조약을 만드는 시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시던 그러면 아마존이 유통하던 회사가 이 종합 물류까지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도 그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예, 다른 분들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상근 박사님, 저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통상 해운이 물류의 99.7%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99.7%가 어떤 걸 근거로 하는지 그게 좀 항상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 좀 명쾌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그 해운 쪽 부분에는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99.7%라는 얘기는 물동량 베이스로 지금 국제운송의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전체 그러니까 국가물류비나 이런 비중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상 운송 부분, 운송비의 비중 자체가 저희 거에서 거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디에서 근거해 말씀하시니 그걸 알려드리면 제가 한번 확인해서 한번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99.7%는 무역 통계의 중량 기준이고요. 금액 기준으로 하면은 항공이 3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중량 기준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권호인 대표님, 항공이 34점 몇 프로예요? 항공? 33.4%. 35 정도. 해운은? 35%. 해운은 66.6%쯤 되겠죠? 예, 한 3분의 1이 항공이고 3분의 2가 해운입니다. 아, 그러면 육상은? 아니, 이건 국제. 아, 국제. 아니 그러니까 항공과 해운 물류로 보면 그렇고, 네. 육상을 별도로 우리가 근데 물류하면은 굉장히 육상 물류가 많이 부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물류에 그 5가지 그 뭐 원칙인가 그 말씀하셨는데 이 해운에 대한 말씀이 없었어요. 사실 물류를 사실 병참이라고 한다면 이 해운도 상당한 큰 포션을 차지하는데, 이 물류를 얘기할 때는 항상 해운은 좀 도외시되는 것 같고, 또 항공 그 운송도 좀 도외시되는 것 같고, 그냥 육상 운송을 가지고 항상 물류를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한국 기준이고요. 글로벌을 봤을 때는 통계가 웅쿠타드 통계가 나와 있는데, 물류하면은 해운, 육상, 항공이 같이 있죠. 육상은 철도, 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글로벌 통계는 저도 이렇게 데이터가 없습니다. 한국 것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 권호희 대표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 어떻게 그 프로젝트까지 다 쓰고 있어. 근데 안물 박사야? 근데 99.7이라는 그 수치가 정확하네. 저는 그래서 한 95%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량 정확합니다. 기준이라도. 그 99.7 이요? 매번 그 무역협회 코시스에서 무역 통계를 내는데 거기에 해상 항공이 중량으로 다 나옵니다. 99.7%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철도로 우리가 뭐 외국은 못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저쪽에 막혀 있어서 못 나가니까 결국은 항공기로 나가는 것하고 그 우리가 배로 가는 거 2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나올 수가 있겠네요. 99.7이 될 그래서 수도 있겠네요. 예, 비행기는 얼마 못 실으니까. 항공으로 나가는 그 상품의 가격이 해상보다가 한 112배쯤 이렇게 집계가 되더라고요. 우리 권호희 대표님 대단하다. 예. 잘 이석경 알겠습니다. 대표님 여쭤보신 거 제가 물류 쪽 정리하면서 한 거 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 일단 포션 자체는 99.7%가 웨이트 기준으로 맞고요. 그 중에서 20% 정도가 컨테이너,
나머지 80% 전체가 드라이 벌크나 웨트 벌크 중에 벌크 쪽이었고요. 그다음에 0.03% 정도가 웨이트 기준으로는 항공 쪽의 운송이 맞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인보이스 밸류 자체로 보면 약 35% 정도가 항공, 나머지가 이제 해운 쪽의 운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물류라고 얘기하면 컨테이너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메인이 80% 정도는 벌크가 우리나라는 훨씬 더 많다는 그런. 예. 국제 물류랑 국내 물류를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0조 시장을, 국내 물류 전체를 100조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30조 정도가 항공하고 해운 쪽에 30조 정도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택배 쪽하고 내륙 운송 쪽이 7조, 그 다음에 한 10조.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물류 창고와 관련된 물류 창고랑 터미널 이쪽이 나머지 포션으로 해가지고 나눠지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물류가 관리 주체가 다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걸 통계적으로 한 군데서 이렇게 내주진 않고 이쪽 저쪽에서 있는 데이터들을 다 섞어서만 봐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그 김윤 교수님 아까 그 법적인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해운 산업으로 보면은 하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카테고리가 사실은 세 가지 카테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조기업하고 유통기업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사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무역기업들,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의 화주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중들이 예전에 비하면은 유통기업의 비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유통기업은 오프라인 유통도 사실은 뭐 월마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프레드메이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다 오프라인에서의 유통업체들의 물동량이 훨씬 더 크게 존재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이커머스 비중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이커머스들이 조금 화주기업으로 많이 이제 대두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다만 이커머스랑 그다음에 기존의 유통기업들의 물동량 자체가 조금 다른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기업들은 FCL 단위,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나 유통기업의 FCL 단위로 운송이 되고 있던 것들이 지금 이커머스가 들어오면서 LCL 단위로 해가지고 여러 화주들의 물량을 좀 취합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운송하는 LCL 단위로 해가지고, 현재 향후로 보면은 이런 그 결국은 이제 전방산업이다 보니까 전방산업의 변화를 물류기업이 받아주고 또한 해운기업이 받아줘야 되는 그런 구조로 보면, 향후에 이제 해운기업 역시도 고객군 자체, 타겟하는 고객군 자체도 변경을 해야 되고 그에 맞는 서비스 자체도 좀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유통에 대한 그 말씀이 계셨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체인 오브 트랜잭션, 사고 파는 거에 연계 쭉 돼 있는 게 유통이고요. 물류는 사고 파는 행위가 없이 물건이 이동돼 가는 과정을 물류라고 정의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굉장히 협소하게 그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유통을 그 좀 넓게도 이렇게 용어가 사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 디스트리뷰션이라 그래요. 그 우리 유통법을 우리가 법학하는 사람들 디스트리뷰션 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판매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이거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조금 혼란이 오고, 지금 권호인 박사 대표님 말씀처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마존 같이 그런 이제 유통하는 회사 이렇게 하면 실무랑은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 혼란이 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는데, 이런 수치 같은 것들이 우리 지금 모임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또 뭐 지나면 또 찾으려 하면 되게 또 찾기 어려워요. 우리 권호인 박사님한테 저 여쭈면 다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수치 우리 같은 걸 우리 남영수 밴드에다가 박사님이 만만치 않은데, 남영수 박사님. 아니 그래서 예. 우리 장 우리 박사님, 남영수 대표가 완전 밸류링크. 예, 남 박사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래서 제 지금 아이디어는 우리 밴드가 있어요. 예, 잠깐만요. 우리 여기 카톡은 자꾸만 올라가 버리고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밴드가 있어가지고 오늘 나온 수치 그 무게 중량을 하면 99.7이고 아까 그 33.5% 33.5%가 이제 가격 베이스로 항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는 20%고 이제 제너럴 카고가 80%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밴드의 수치로 좀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 건 그 일본 거예요. 일본 제가 여기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이렇게 한 건데 2015년에 이렇게 보니까요. 물류 산업 이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해서 영업 수익이 그 260조 원. 우리 아까 100조라 했는데 우리보다 2.6배가 많은 거죠. 260조 원이고 종업원은 216만 명. 그 제가 요거 타이핑해서 우리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택배 사업 포함해 가지고 트럭 운송업이 160조 원. 그 택배. 그리고 사업자가 종업원이 188만 명. 그러니까 거의 한 7, 80%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항 해운이 50조 원. 50조 원에 종업원은 7,000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했고 항만 운송이 18조 원이고 종업원은 5만 명. 그리고 창고업은 17조 원인데 종업원 수는 9만 명. 그래 내항 해운이 큰데 매출이 9조 원이고 그 종업원은 6만 8천 명. 항공 화물 운송업은 3조 원인데 종업원은 3만 5천 명이고 항만 포워드가 이제 5조 원에 종업원은 1만 3천 명. 그다음에 외항 그 상승 관련 포워드는 4조 7천억에 종업원은 5천 명. 철도 또 포워드는 3조 원에 그 종업원은 7천 명이고 그다음에 JR 뭐 항공화물 운송업이라고 따로 있는데 한 1조 4천억 원에 종업원은 6천 명이고 그다음에 트럭 터미널이 3천억 매출에 종업원은 6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보니까 택배 그리고 이제 내항 운송이 우리나라보다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수치는 예, 제가 우리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예. 통계청에 보면은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이란 곳에 우리나라 이제 물류산업 전체의 매출이 이제 나와 있고요. 제가 작년도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이거는 이제 2020년 자료인데 2011년부터 18년까지 전체 평균 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물류산업이 평균 이제 140 약 1조 정도 되고요. 육상운송이 이제 60조 좀 넘고 수상운송업이 36조, 항공이 약 22조 등등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반면에 이제 종사자 수는 육상운송이 전체 이제 물류산업 종사자 수가 제가 이제 그때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110만 명 정도 되는데 육상운송이 92만 명. 근데 수상운송은 여기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그 어선을 뺐을 것 같은데 26,000명으로 나오고요. 항공운송이 34,000명. 예. 운송 관련 서비스업이 12만 1,000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이걸 분석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선원들이 어느 정도 1인당 부가가치를 올리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 조사하려고 했던 건데, 전체 우리 해상운송이 이제 8년간 이제 평균이 약 6조 되었지만, 1인당 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해상 인력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분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물류 산업 전체를 보면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참조가 될 수 있다면 제가 자료를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은 우리 밴드에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통계 자료도 우리가 밴드에 올려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언제든지 쉽게 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예. 잠깐 제 질문이 있는데요. 이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뭐 질문이냐면 한국에서도 아마존을 갖다가 통해서 물건을 많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물건 구입한 다음에 물건을 갖다 마음에 안 들거나 하자가 있거나 이럴 때 환송시킬 때 한국에서 잘 돼요. 반송. 잘 됩니까? 저기
저기 이 박사님 저기 아마존의 그 반송 여부가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왜냐면 저 여기 이제 여긴 캐나다인데요. 저희가 진짜 뭐 거의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아마존에서 물건이 계속 옵니다. 계속 오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왜냐면 뭐 칫솔, 치약서부터 모든 걸 다 거기서 구입을 하니까. 그런데 대단한 건요. 뭐든지 한 달 내에 그냥 나 돌려보내겠다 그러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한 10가지 중에 하나 고르게 돼 있는데 그거는 자기네들이 그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고 무조건 반송하겠다고 휴대폰에서 딱 찍으면은 그냥 바코드가 바로 프린터로 바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갖다가 놓고선 그 UPS에다 갖다 놓으면은 물건이 아마존에 도착하기 전에 제 크레딧 카드로 돈이 먼저 들어옵니다. 오늘 들어와요. 반송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리고 물건은 아마존에서 한참 있다 가겠죠. UPS나 페덱스를 통해서 가는데 그런데 이상한 거는 한국에서 그렇게 반송이 안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선 그것도 아마존 쓰고 나서 뭐 반송 문제에 대해서 기사 있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캐나다하고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이렇게 성공한 거는 100% 묻지마 반송입니다. 그리고 반송 신청하자마자 돈이 환불돼서 제 구조에 바로 꽂힙니다. 그것이 물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살 때 2가지를 봐요. 뭘 보냐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평 코멘트가 몇 개 달려 있느냐. 왜냐면 없다는 얘기는 그 인기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평에 대한 그 내용이 어떠냐. 좋다 싫다 뭐 몇 % 만족한다 뭐 이런 거. 그 2가지를 보고 구입을 하고 물건이 도착하고 나서는 한 달 내에 자기가 테스트해도 좋고 뭐든지 보고서 그냥 반송하겠다 찍으면 돈 그 당일로 입금. 그 2개가 유통에서 최종 소비되는 그 유통에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존에 잘못 물건 공급하는 공장이요. 하자가 생기는 물건을 공급하면 그 회사 망합니다. 왜냐면 물건을 아마존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전부 반송. 아마존에 100% 반송하게 돼 있거든요. 아마존에. 그리고 그냥 반송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아마존에서 그 물류 비용을 다 빼고 그 저기 공장에서 돈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반송 시스템이 이게 완벽하게 되지 않는 되는 것이 이 유통의 성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아마존을 진짜 100%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아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상품 구입할 때 해외 직구 부분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 국내 이제 뭐 쿠팡이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내가 주문을 했을 때 아까 뭐 상품 리뷰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거해서 리코멘드 들어오는 거 이런 거에서 결정을 했을 때 언제 도착하느냐. 도착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이제 반품했을 때 반품이 얼마나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근데 반품한다고 했는데 언제 얼마나 빨리 와서 가져갈 거냐, 수거할 거냐. 2번째 부분은 언제 돈을 상품 가격을 환불해 줄 거냐. 네, 이 2가지 부분인데 지금 아마존 부분에서는 아마존이 한국에서는 그건 약합니다. 실제로. 근데 저희가 아마존 반품은 저희 회사에서 안 해봤는데 중국의 알리바바는 저희가 반품 부분을 저희가 한국에 온 상품을 반품을 접수가 되면 저희가 택배사를 통해서 가져와서 그다음에 물건을 구분해서 이게 실제로 상품에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 뭐가 될지 이런 거 쭉 나오는데 그거를 실제로 중국으로 보내지는 않았어요. 원래 우리 통관 부분에 대한 거는 개인이 거였기 때문에 그걸 해갖고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처리하지도 못하고 한국에서 그냥 거의 폐기 내지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은 이제 별도로 이제 가겠죠. 근데 반품의 방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알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반품에 대한 부분을 보험을 들어 있어요. 보험을 들어서 자기들이 물건을 받든 안 받든 보험회사에서 그 물건을 물건값을 대신 그 소비자한테 갖다 주게 전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데는 아직 아마 쿠팡 부분이 다른 데보다 수익은 못 되더라도 서비스 부분에서 거기는 정확하잖아요. 로켓 배송이라 그러면 아마존 프라임처럼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도착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반품을 갖다 놓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매일 이제 이 원래 밀도가 많으니까 배달 건수가 많으니까 매일 두세 명 정도가 이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오는데 그 사람들이 가는 순간에 스캔하는 순간에 어디서 그러니까 물류센터 들어가기 전에 그 친구들이 스캔하는 순간에 저한테는 환불이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아마존 부분에 대한 거를 작년에 재작년 거 할 때 이제 마스크 부분에 한국에서 이제 마스크를 못 구했을 때 제가 아마존을 통해서 좀 마스크를 구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부분에 대한 건 마스크 같은 거 반품을 실제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반품 부분에 대한 거는 거의 샀으면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그때 당시 한 2년 전에는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 이제 그 SK랑 이제 그 되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서비스가 이제 더 좋아질지 모르는데 그때 당시의 부분은 배달하는 부분에 대한 게 한국에 있는 물류 이제 국내 택배 회사가 아니고 국제 거대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그게 심리스하게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품이 돼도 돈을 실제로 이제 환불받는 데까지 상당 부분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건이 오기 전에 취소하는 부분은 당연히 받았죠. 근데 물건이 거기서 출발한 다음부터 자기가 도착해서 반품할 때까지 상당히 좀 많이 거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SK가 상당 부분 노력해서 이제 그 부분을 같이 만들겠죠. 근데 캐나다 정도의 그렇게 가까이 인접한 부분에 그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한국의 국내 업체들보다는 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업체들 아까 그한 부분에서 뭐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회사들이 해외 직구 부분을 대응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거는 아마존에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 부분 그런 데를 통해서 해외 직구하는 게 훨씬 저희는 아직까지는 편하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이제 새롭게 11번 SK랑 거대 갖고 11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묶여지면서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는 아직까지 저희도 예측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입을 할 때요. 벌써 물건을 구입을 하겠다고 하면은 먼저 이것이 앞으로 뭐 5시간, 6시간, 7시간 내에 구입을 하면은 당신네 집에 도착 날짜가 내일 또는 모레 날짜가 딱 나옵니다. 네. 딱 나오고 우리가 구입을 하면은 그때부터 모든 과정 트래킹이 우리한테 다 찍혀져요. 그러니까 창고에서 나간 거, 각 경유지에서 어디까지 와 있다, 어디까지 와 있다, 뭐 어떤 상태다, 뭐 우리 이제 여기 캐나다니까 그 웨어하우스가 캐나다에도 많이 있지만 미국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지금 국경에 도착했다, 뭐 국경에 다음에 어디 간다, 트래킹이 다 완벽하게 되고 그 날짜가 이제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그리고 아까 또 이제 반송 경우에는 반송하겠다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돈 딱 들어와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돈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건 저희가 한 며칠 내로 갖다 주면 돼요. 그런 시스템 때문에 이 아마존이 여기서는 어마어마하게 성공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부가적으로 공 박사님. 드리면요. 예, 저희가 지금 일본에서 그 하이브 그 BTS 앨범하고 하이브 소속사에 있는 그 앨범들하고 아이돌 굿즈를 지금 저희가 이제 라스트 마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수 대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서비스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이제 그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 이제 앨범이 이제 판매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앨범이 이제 판매가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리콘이라는 회사는 각 그 아티스트별로 이제 앨범 판매 수량을 이제 집계를 해서 그 순위를 나타내고 그 순위를 연간 집계해서 연말에 시상식도 하는 그런
그 스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그 앨범 판매에 대한 그 데이터까지 그러니까 저희 회사 오리콘 그리고 하이브 재팬 세 개 회사가 계약을 맺어서 오리콘 회사한테 저희가 그 앨범 판매에 대한 데이터까지 그 보내줌으로 해서 그런 오리콘 차트에 이제 그 차트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까지도 지금 현재 물류회사에서 일정 정도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또 조금 질문 좀 드릴 텐데 워낙 우리 전문가들 많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전 세계적인 물류란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는데 그 지금 이제 그 항공기로 가면은 뭐 공항이 미국의 내륙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 항공기가 무한정으로 많이 좀 화물을 실어 나른다면 상당히 개선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뭐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비행기라는 것도 이미 공항이 폭주돼 있거나 하면은 항공 화물기가 더 이상 뜰 수는 없겠죠. 그리고 철도도 마찬가지로 막 계속 철도로만 가면은 이게 풀릴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지만 기사들 보면은 항공 화물이 아까 이제 뭐 더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아까 우리 권호인 대표님은 33.5% 그렇게 했는데 아마 37%인가 이렇게 더 늘어났대요. 그 1년 사이에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그게 더 늘어날 수 있는지 항공이나 철도로 우리가 맥시멈으로 간다면은 뭐 그런 통계는 쉽게 좀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누구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좀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시 좀 제가 좀 경험한 사항을 좀 공유를 좀 예. 해드리면 사실 그 작년에 이제 항공 쪽이 많이 이제 그 물량이 증가된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이제 아까 이제 이상근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에 그 포트 컨제스천이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풍선 효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항만 쪽 적체가 이제 계속 지속되고 그쪽에 그 물량이 이제 최종 소비자로까지 가는 그 리드 타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그 특히나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연 배송이라든지 딜레이가 되게 되면 그런 지체 상금이 굉장히 좀 큰 액수로 지금 다가서게 되고 특히나 저희 그 LG 그룹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배터리 만드는 그 공장에 일본에서 나가는 그 원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원료들이 그런 그 배들의 적체 현상들 때문에 그 납기를 못 맞춰서 공장이 이제 스톱되는 상황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긴급 그 항공 물량으로 이제 많이 나가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 네, 그런 그 포트 컨제스천이라든지 그 해상 운송에 원활하지 않은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종의 풍선 효과로 그 항공 물동량이 많이 좀 증가된 걸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작년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이 그 여객을 많이 그 수송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된 그런 결과로 좀 나온 걸로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저 김현빈입니다. 아마 작년 이맘때도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조사를 해가지고 올렸는데 제가 방금 찾아보려니까 제가 데이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못 찾았는데 찾은 게 지금 작년 3월 26일 날 한국해운신문에 게재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우리 카톡에도 올렸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 단톡 이 줌 대화방에도 올렸는데요. 그게 보면은 이제 그 작년에는 이제 수출 항공 비중이 35.7%였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조사한 바로는 이 작년
상황은 그러니까 2020년 상황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항공화물이 급증했고 또 2021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보통 70% 선에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무역액 기준으로 그 정도가 유지됩니다. 근데 작년에는 그 5.4%포인트가 증가를 해서 35.7%였다. 그러니까 2019년에는 69%, 한 70%, 71% 정도가 해운이고 나머지가 항공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제가 아까 이제 유통 또 물류 그런 얘기를 나왔는데 제가 그 1992년도에 해운항만청 항만유통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항만 운송 사업을 지도하는 지도과가 항만유통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운송 사업을 지도하는 그런 과에서 앞으로는 화물을 유통을 중시를 하고 그런 그 혁신적인 그런 과가 된다고 해가지고 화물 유통과로 이제 바꿔가지고 새로운 항만의 시대를 맞이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항만 유통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항만 유통과에서 했던 게 양산 IC도 건설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EDI를 해가지고 하는 우리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94년에 일본 운수성에 6개월간 연수를 갔습니다. 일본 운수성에서 연수를 했던 과가 화물 유통 기획과여서 가지고 저는 이제 일본에서 6개월간 화물 유통에 대해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도 그렇고 항만도 그렇고 해서 그 6개월간 일본에서 화물 유통에 대해서 연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해운 터미널, 항공 터미널, 철도 터미널, 육상 트럭 터미널, 그다음에 정보 터미널, 그다음에 창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금괴가 쌓여 있는 창고까지도 이제 다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니다 보니고 이제 그랬었는데 거기서 느꼈던 거는 일본 운수성은 해운과 항공을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도 해운 통계하고 항공 통계를 같이 취급을 해요. 그러면서 그 통계도 단순하게 항만의 우선순위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항만과 공항을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나리타 공항, 도쿄항, 요코하마항을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일본의 그 수출입 물동량이 가장 많은 항구가 나리타항이에요. 그 이유는 나리타항의 수출입액이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항과 항만을 같이 취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94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직은 그 건설교통부하고 해양수산 그 교통부하고 통합되기 전이어가지고 그런 공항과 항만을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건설교통부가 통합된 이후에도 항만과 공항을 따로 관리를 하고 또 국토해양부가 된 이후에도 공항과 항만을 따로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양수산부하고 건설교통부 간에도 그 물류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06년도에 그 해양수산부에서 한중일 물류장관 회의를 만들었는데 뭐 전에도 작년
이맘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해양수산부에서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만드느냐.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주무부처는 건설교통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 게, 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국제 물류를 얘기하는 거다. 국내 물류를 얘기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물류를 얘기할 때 일본하고 중국하고 얘기를 할 때 국제 물류를 얘기하는 것이지 국내 물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해양수산부가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에 주도권을 가지고 왔던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 전에도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아마 금년에 그 국제복합운송협회 세계 총회가 열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국제복합운송협회의 거의 대부분은 아마 해운 쪽에 복합운송협회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이제 국토교통 항공 쪽에도 많이 있는데 그 뭐 제가 이제 뭐 크게 업무적으로 뭐 퇴직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간혹 보니까 이것을 국제 복합운송협회의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해양수산부로 바꿔야 된다. 그런 논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국제 물류하고 국내 물류하고 다른 거고 또 항공과 해운이 다른 거고 항만과 공항이 다른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통계가 다른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 99.7%라고 하는데 99.7%는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내일 모레 그 2월 초에 이제 책을 한 권 번역해서 출간하는데 그 책 서문에 99.7%라고 썼다가 보니까 해양 KMI 통계 99.8%라고 있어서 99.8%로 고쳤다가 다시 또 99.7%로 또 고쳤어요. 그 이유는 오늘 또 그렇고 또 그 전번에도 그랬지만은 우리 해운계에서 99.7% 운동을 해요. 997 운동이라고 해서 997 운동이란 게 뭐냐 하면은 해운의 물량 비중이 99.7%를 하기 때문에 해운은 99.7 그렇게 해서 해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운동이 997 운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운 항만계, 해양수산계의 중요한 정책 과제를 다 모아가지고 며칠 전에는 여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한테 해양수산계 공약을 드렸고 또 오늘은 보니까 부산을 방문한 그 윤석열 후보한테 똑같은 공약집을 드렸어요. 그 속에는 99.7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99.7은 99. 어떤 때는 6이 될 때도 있고 8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9.7은 그 해운을 상징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네, 우리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근데 현재 부분하고 이제 앞으로 부분이 이제 트렌드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뉴노멀 얘기할 때 Z세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 Z세대는 경계 없는 세대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 국가 간의 경계에도 허물어질 것 같아요. 아까 캐나다에서 선배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 캐나다랑 이제 미국은 어떤 면으로 같은 걸로 생활권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게 게 물류가 그랬기 때문에 특히 생활 물류 아마존이 그 벽을 헐었잖아요. 미국에서 주문하나 캐나다에서 주문하나 동일하게. 그러면 이 벽들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요 코로나19 들어오면서 뉴스 트렌드가 나오면서 가장 강한 게 뭐냐면 이게 직구 역직구 부분에 대한 부분, 이게 물량이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부분에서 커머스에서 온라인 커머스가 지금 오프라인 커머스를 넘어섰잖아요. 통계적으로 이제 넘어섰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게 온라인에서 주문할 때는 아마존에 주문하나 우리 쿠팡에 주문하나 아니면 뭐 11번가에 주문하나 이게 같은 개념으로 거돼요. 그 다음에 그 도착을 언제 할 거냐, 이 부분만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컨테이너 단위로 다량으로 움직였던 거, 대량 생산해서 대량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파편화돼서 개인 대 개인 직거래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항공 운송 부분에 대한 건 지금보다 상당 부분 늘 수밖에 없고요. 그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 부분이 아닌 것 같고, 큰 트렌드로 보면 그쪽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건수로 보면 아까 이제 그걸로 말씀하셨잖아요. 컨테이너 뭐 그래갖고 물동량 중량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건수로 보면 BL 건수로 보면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되면 또 얘기가 좀 틀려집니다. 직구역 직구를 하나의 건수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흐름 자체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한 걸 우리끼리 뭐 자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 특히 이제 우리가 마스크 해외 직구 경험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그때는 직구하면 단순히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개인 통화번호 뭐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웠는데, 한 번 해보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것만 개인 통화번호 뭐 이런 거 부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냥 클릭만 하면 스마트폰에서 뭐 아마존에 클릭하나 우리 다른 데 1150하나 쿠팡 클릭하나 클릭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다만 도착이 언제 되느냐. 그래서 이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해운으로 들어오기엔 상당히 좀 그하잖아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나 유씨 같은 저가 부분을 파는 데는 뭐 해상 운송을 통해서 오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항공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컨테이너 단위 부분이 낮게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변화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디지털 무역이 이제 많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실물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도매라는 게 오면 그 부분 도면만 들어오면 3D 프린터로 해서 미국에 주문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그 물센터에서 프린팅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배달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꼭 그게 항공이나 아니면 뭐 해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는 이게 도면만 움직이고 그 부분 무역 자체가 그렇게 디지털 무역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달라지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좀 넓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뭐 언제 일어날지는 뭐 언제라고 지금 단정을 짓긴 뭐하지만은 하여튼 그런 흐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사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저도 이제 이걸 뭐 저는 법학자지만은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항공으로 이동되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뭐 그 과일이나 꽃 같은 거는 이제 배달이 너무 늦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 이제 운임을 많이 주더라도 항공 쪽으로 가서 이렇게 많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직구가 많아지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수입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3D 프린팅으로 또 만들어서 쓰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뭐 내년쯤이나 금년 말에 이게 정상화되면은 우리가 해상 운송 물동량이 뭐 몇 프로가 됐든 줄어들 것 같아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컨테이너 선박들 뭐 대량으로 발주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에 나온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해상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그 머스크라든지 MSC 같은 회사들이 자꾸만 항공기를 사가지고 항공업으로 진출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현상 부분에서 이제 해상 운송 운임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같이 그거 되면 이 격차 부분, 항공운송하고 해상운송의 운임 부분에 그게 점점 이제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 차이가. 그 다음에 과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뭐 음식 배달, 짜장면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배달하는 걸 당연시 했는데, 이제 소비자들은 적정한 물류비를 부담하더라도
배달비를 부담하더라도 그게 필요하다 하면 삽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말하면 한국에 없는 물건인데 외국에 있다. 그러면 직구 부분에 내가 운송료나 이런 부분을 더 부담하더라도, 그래서 항공 운송 부분에 대한 게 이게 뭐 3,000원을 추가해라 5,000원을 추가하더라도 내가 필요하면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로 나갑니다. 그래서 세대의 변화가 상당히 저희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그게 흐름이 돼버리면 그냥 물량이 많아지면 새로운 방식의 이제 운송 부분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서 다량을 모아서 온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세대, 뉴노멀 시대는 이 현재 과거에 우리 코로나 이전 세대 부분이 계속 리턴돼서 그쪽으로 갈 거냐. 그렇지는 않고 새로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 같고, 그 변화의 계기가 요번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19나 이런 여러 가지가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이제 많이 돼 가지고요. 이제 뭐 조금 한두 분 더 말씀 나누고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그 박사님 그 발표도 광범위한 부분을 잘 다루주셔 갖고 좋았고, 또 그 자체가 오늘 참석할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그 또 통찰도 또 요구를 했고, 또 우리 스스로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종팔 회장님 오랜만에 들으셨고, 여기 박영선 우리 전 국장님도 계신데 좀 말씀 들으면서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종팔 우리 회장님 계세요? 나종팔 회장님? 예, 나종팔 회장님 안 계신 것 같고, 그 박영선 국장님 혹시 그 말씀 가능하신가요? 인사 좀 하시죠. 되시면요. 그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마이크 음소거. 들리나요? 예,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국장님. 저는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물류가 어떻게 변화할 건지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전통에 따라서 우리 최재형 선배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큰 회사들인 머스크나 이런 데서 지금 종합, 복합 뭐 전부 다 해서 육해공을 아우르는 그런 그 회사로, 그 거대 기업으로 커나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아까 김인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데 저희 나라도 그런 점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규모의 경제를 생각하면서 종합적인 그 물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좀 그 안에 어떤 플랫폼을 좀 크게 구축을 해서 그 안에서 포워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생산자도요, 포워더, 그 다음에 해운, 항공, 모든 플레이어들, 보험이며 법률 자문까지 모든 그 관계되는 사람들, 관계되는 기업들이 전부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이런 것도 한번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좀 구상을 해봤습니다. 진짜 그 오늘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아주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오늘 뭐 제가 또 느낀 거는 우리가 정말 통섭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지리적으로도 오늘 그 일본에서 공관기 대표님이 또 동경에서 또 말씀해 주셨고, 또 김정수 우리 또 선장님이 또 캐나다에서 또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분야도 뭐 해운 분야, 또 항공 분야, 또 물류 분야, 또 금융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진짜 우리 그 바다 공부 모임이 정말 멋진 모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공부가 너무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자축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예. 그러면 오늘 공부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또 다음 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